오후에 청문회에서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개헌문건 관련한 물어야 되고 또 최상병 관련한 질문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질문도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후 청문회를 좀 지켜보시고 오늘 저녁 예. 늦게까지 갈 거니까 또 오후엔 본회의가 있네.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2시에 본회의가 있죠. 예, 본회의하고 그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늘 청문회 소식은 제가 뭐 오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내용이. 저녁까지 쭉 지켜보시라. 부승찬 의원도 재산 문제도 제기했더라고요. 예, 부승찬 의원이 이제 재산 증식과 이제 증명,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당시에 법적 절차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천공 방문 사안 이것도 사실 김용현 처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오늘 백재권 사이버대 교수가 증인 신청돼 있어요. 증인 신청돼 있습니까? 오후에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민간 역술인이 거길 갔을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괜찮다는 거 아니야 또? 왜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천공이 강했다고 주장할 때는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 그래놓고 그럼 백재권이 간 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거는 그 풍수학자니까 괜찮다. 아니 천공도 풍수인데 그런 걸 다 합쳐서 역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그냥 그래 너무 그러니까 근데 그 백재권 씨가 어떤 경로로 가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오늘 물어봐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후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게 되고 안보특보로 장호진 교체된 상황에서 김용현 장관 임명 이후에 그럼 안보실 구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갈까요, 그냥? 안보실은 김태효라는 김용현 못지않은 실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거기서 다 좌우한다고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안보실 직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게 둘 다 성격이 강해서 신원식과 김태효가 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골치 아플 수 있다.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요. 거기도 그럼 갈등이 부각될 요소가 남아 있네요. 그쪽도 안보실도 있죠. 오히려 신원식은 이제 사실상 국방장관에서 경질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내보내긴 위험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적당히 안보실이 있다. 11월에 이제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문서가 체결되거든요. 그것까지 해놓고 연말쯤 내쫓아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보 문서도 상당히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 전에 각서 하나를 체결했는데 일체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 이제 뭐 이건 썰이고 그냥 추측인데 독도에 대해서 뭐 공동이라든지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포함됐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데 명기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건 한일 간에 우리가 알아서 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이 연일 도발을 막 그냥 고조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거의 대응이 없거든요. 그걸 조용한 외교라고 오늘 저 청문회에서는 포장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굴욕적인 외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게 9월에 기시다가 도대체 퇴임하는 총리가 여길 왜 방문하느냐는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남기고 오는 거거든. 그렇죠. 9월에 퇴진하는 총리가. 바이든도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는 퇴진이 내년 1월이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올 생각은 없죠. 그런데 기시다가 도대체 왜 오냐. 이게 뭔가 뭐 독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묵은 민원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이게 비밀로 붙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 국민 앞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비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무효화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국가의
생존을 도박으로 거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지정학적 변화와 거기에 맞는 국가 대전략의 전환을 비밀리에 한다 그러면 이건 도박이죠.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는 그걸 판돈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도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김용현 후보자가 숭실대 초빙교수 시절인 2020년 5월에 언론에 기고한 기고문을 보니까요. 우리는 핵무장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플랜 B를 가동해서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라는 핵 개발을 주장하는 그런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이거 뭐 핵 개발 하겠다는 겁니까? 핵 무장을 하겠다는 근데 겁니까? 오늘 지금? 청문회에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외신에 최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예. 한국의 핵무장론을 심층적으로 달았어요. 장문의 기사로. 이게 한국의 안보 전략가 학자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건 대세라고 보더라고. 대세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근데 미국이 그걸 과연 동의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최근에 제임스 콜비라고 네. 그 차기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그 안보 보좌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의 책이 하나 나왔는데 네. 그게 더 스트래티지 오브 디나이얼 거부 전략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책 내용이 최근에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가 가장 짜임새 있게 집약된 책으로 평가받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사상의 가장 집약체다. 이런 제가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보는 책인데, 근데 여기선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거기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이걸 요약하자면 트럼프 2기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남의 나라의 재래식 안보까지 다 책임져 주는 시대는 끝났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두들겨 패서 굴복시키는 거다. 그리고 탈중국을 해야 된다. 이런 거나 해야지. 우리가 무슨 한국에 그거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걸 허용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콜비라는 사람이 이 주장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게 물론 워싱턴에서는 아직 소수의 의견이라 그러지만 정작 트럼프가 이거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트럼프 측근들은 부인하는데 트럼프 본인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보수가 핵무장 쪽으로 결집되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트럼프가 막 2기가 들어서면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데 가장 결정타는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고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고 국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게 오늘날 인도의 에너지 산업이 마비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국제 그 핵 공급 그룹이라고 그 뉴클리어 서플라이 어거니제이션에서 거기에서 인도의 핵 원료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 왜곡되면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이런 국제 제재에도 동참을 안 하는. 그게 다 거기서 국제 제재에 나오니까 결국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작년에 NSO 회의를 열어가지고 인도에 핵 연료를 공급하겠다. 이게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근 20년 만에 인도에 대해 가지고 NPT를 위반했음에도 핵연료를 대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핵무장론자들한테 엄청난 신호가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핵무장해도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 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칼럼 논문에 그 얘기가 나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저기 아마도 이런 예비역 장군들 뭐 안보 전문가들 뭐 해가지고 최근에는 중도 진보 성향의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 이런 분까지도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 가지고
이게 중도층으로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렇죠. 핵무장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도리어 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지 하는 부분은 고민이 깊어야 된다. 자, 해군이 내년 5월에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 관함식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 우길기라고 그러죠. 우길 승천기. 소위 이제 자위대 일본의 자위대 함이 달고 다니는 깃발인데 이 자위대 우길 승천기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참가하려다가 참가를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워낙 우길기를 빼고 일장기를 달아라. 근데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참가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그 이종석 국방장관부터 하도 해괴망측한 답변을 많이 해가지고. 예. 뭐 우길 문양의 기지 우길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정도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독도 인근에서도 이제 우리가 군사 훈련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 일본 저 방위성 장관이 막 지금 항의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야. 비슷한 것도 하지 마라.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내정 간섭도 이런 내정 간섭 없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가만히 더 문제인 거지. 가만히 있어. 더 화를 내야지. 그러면 뭐 하는 소리냐고, 남의 나라에 니네가 왜 간섭하냐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외교래. 조용한. 조용한 외교. 그리고 진보 정부가 다 그렇대요.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담화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직접 담화 발표했죠. 아니 조용하다는 거는 국제 분쟁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 할 일을 안 하면서까지 조용하자는 그건 걸 아니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보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독보 방문하고 이랬잖아요. 네. 뭐 하는 그건 행동이 제일 시끄러운 외교였지.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굴욕 외교 아닙니까? 굴욕 외교? 이 영토 수호 의지가 지금이 가장 확고해야지 그래. 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고조되는 이 시기가 네. 우리 주권과 네. 자존감 네. 이런 걸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야 돼. 어떻게 요 대목에서 꼬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임명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청문 보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 또 임명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군의 실세로 앉아서 모든 군 라인 중에 주요 라인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 특히 이제 충암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충암고 라인이 위험한 건 맞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요 직책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너 서클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37 부대장. 예.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정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보직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어떤 친위대가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도 캐슈타퍼 같이 되는 거예요. 캐슈타퍼 같이. 나치가 국가가 파멸할 때 군을 사유화하면서 그 천재 장군들이 이제 입을 막아버리고 러시아 원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엔 소련이었지만.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가 그 파멸로 간 게 미친 듯이 태평양 전쟁에 휘말려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합리적 토의 심의 과정을 억압한 건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누구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합리적 심의 과정을 가지라는 건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의대 응급실 잘 돌아간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산 엑스포 이제 결선 간다는데. 누가 아니라 그러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보고 라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까요? 알고도 말 안 하죠. 알고도 말 안 하지.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 밑에서 맨 간신들만 설치는데 간신들이 그냥 완장 차고 돌아다니고 그런 꼴 보기 싫어서라도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것을 그러니까 현실로 인식하고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군요. 그렇죠. 개판입니다.
김태효, 신원식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태효가 이길 겁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이 예. 만약 신원식이가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태효를. 예.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예. 진짜 그 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거기에 적절한 응징과 어떤 논리적이고 책임 있는 비판, 예. 그다음에 논리적인 맥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청문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후 청문회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중간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하는 한 방은 아직까지는 나온 상태라는 네. 얘기죠. 근데 아까 그 김민석 의원 계엄 예, 주장은 예. 그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계엄, 특히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회 의석수가 야당이 많으니까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무력화를 못하도록 하는 계획들이 또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종대 의원과 저희가 이제 국방부 장관, 김용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방 관련된 얘기 또 김용 의원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분이 뭐 진보 보수 정권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군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이 국방부 장관 되면 제대로 국방을 할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기회주의의 예. 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국방부 장관이면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보고 배우는 거지 뭐 똑같이 뭐. 참 답답합니다. 그 나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져요. 싸우기도 전했습니다. 그런 군대는 싸우면 반드시 지는 군대가. 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